2024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홍콩 바젤은 팬데믹 이전의 규모로 돌아와 세계 40개국에서 온 242개의 국제 갤러리들과 함께 했는데요. 홍콩 바젤을 모두 다 소개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트페어 하면 사각 부스 안에 적당히 걸린 작업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홍콩 바젤은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당히 큰 설치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엔카운터스 섹션을 운영을 합니다. 이번 홍콩 바젤에서도 양혜교 작가의 작품이 엔카운터스에 설치되어서 반가웠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양혜교 작가의 작품을 소통하는 모습을 봐서 제 스스로도 좀 기뻤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에서도 소개했었던 인도 작가 자트시 칼랏의 작품입니다. 가가미 켄이라는 작가는 1대1로 위트 있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프로젝트를 엔카운터스 섹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때마침 저도 프로젝트 시간이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작가에게 이름을 말했고 또 이름을 말하면 제 이름을 듣고 저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과연 어떻게 그려줄까 기대했는데요. 얼굴 없이 몸을 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바젤을 구석구석 살피면 이렇게 재미난 프로젝트나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홍콩 바젤에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섹션 중 하나가 캐비넷인데요. 한 작가의 작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립만머핀 갤러리는 지금 서울에서 전시 중인 마를린 민터 작품을 소개를 했어요.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식수대 형태이고요. 식수대에서 진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디어 아트가 있어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물을 틀면 그 물과 함께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바젤에서는 갤러리들이 여러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한국으로 오는 날 휘슬 갤러리와 인도네시아의 로 프로젝트, 홍콩의 키앙말리 갤러리가 함께 칵테일 파티를 해서 보고 행사까지 하고 넘어왔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홍콩 아트 바젤을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6시간씩 정말 샅샅이 봤어요. 그래서 다 봤느냐? 다 못 봤습니다. 200개가 넘는 거의 300개 가까운 갤러리이기 때문에 정말 다 봤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2024년 홍콩 아트 바젤에서 봤던 부스 중에 인상 깊었던 부스 9개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까요. 참고해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슈고 아트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일본 여행 정말 자주 가시잖아요. 도쿄에 가면 슈고 아트를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고 아트가 있는 건물은 여러 갤러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슈고 아트 이외에 다른 갤러리들도 보면 좋은데, 이번 바젤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슈고 아트는 제가 잘 몰랐던 일본의 좋은 작가들을 소개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뽑았어요. 특히 이번 부스에 유리로 된 조각이 있었는데요. 베니스 출신의 일본 유리작가 미시마 리스의 조각이 있었습니다. 두 작품이 너무 잘 어울려서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고요. 이 슈고아트에는 한국인이지만 제일교포 디렉터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셔도 한국말로도 설명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바젤을 가시면 이 슈고아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디콜 HQ입니다. 세디콜 HQ는 사라 루카스가 동시대에 좀 가장 유명하지 않나, 그리고 로라 오웬스, 저도 좋아해서 이제 한 점 소장하고 있는데, 사라 루카스나 로라 오웬스처럼 좀 힙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세디콜 HQ에서 어떤 작품을 봤냐면 1930년대생 할머니 아티스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부스 안에 걸려있는 4점의 작품은 한지로 콜라주한 작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이를 보지 않고 작품만 봤을 때 상당히 서정적인 콜라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보고 이 작가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마스터였어요. 비교적 좀 늦게 알려진 것 같은데 1931년생인 이자벨라 더크럿의 콜라주 작품들입니다. 또 이 이자벨라라는 작가는 2023년 디올과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에 좀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작가입니다. 세
번째 좋았던 부스는 프랑스와 게발리인데요. 사실 이 프랑스와 게발리는 광주 비엔날레 자주 가신 분들은 이 갤러리 뭔데 왜 이렇게 작가들이 광주 비엔날레 많이 참여했지 하고 느낀 적 있었을 거예요. 한국계 작가인 크리스티 썸킴이 소속되어 있는 갤러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갤러리가 좀 젊고 좋은 작가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가격 역시 영 컬렉터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작업들이 많고요. 제가 작년에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 갔을 때 친구 갤러리스트들에게 요즘 너는 어떤 한국 작가 좋아해? 이랬더니 홍은남 작가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홍은남 작가가 이번에 홍콩 아트 바젤에 프랑스와 게발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페어는 아마 제가 볼 땐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그 코리아와 함께한 인터뷰가 있으니 그것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은남 작가도 좋았지만 그 외에 정말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재미있었던 작품은 브론즈에 그린 작품이었어요. 하나는 작은 꽃병이었고 하나는 창문 형태의 초상화와 꽃이 있는 풍경이었는데요. 가까이서 보거나 멀리서 봐도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였지만 상당히 좀 로맨틱하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이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윌라 워서맨의 작품이었고 빅토리아 짐먼의 작품도 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비즈를 붙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게 다 그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새롭게 만나볼 수 있어서 나는 마스터들도 좋아하지만 좀 젊은 작가들이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이 프랑스와 게발리의 프로그램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재밌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제가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워서 이 부스에서만 계속 오랫동안 있었어요. 프랑스의 피츠패트릭 갤러리인데요. 피츠패트릭 갤러리는 피츠패트릭이 대표입니다. 이 피츠패트릭에도 재밌는 작가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한 작가의 솔로쇼로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시리즈인 초상화가 21점이 쫙 걸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가의 자화상인지 초상화인지 좀 궁금했는데요. 갤러리스트 말로는 자화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또 다른 자아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핀란드의 화가인 헬레나 슈페르백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이제 몸이 아프면서 흐릿한 자화상들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올드마스터의 작업과 오버렛이 되면서 이 아서 마리가 그린 초상화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작가는 이 시리즈를 동시간대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렸다고 해요. 마치 모네가 이제 연작을 그릴 때처럼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초상화를 동시간대에 그려나갔기 때문에 동시에 전시를 했고 이 21점의 초상화가 모두가 한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통 아트페어 가면 부스 안에 정말 다양한 작품이 가득가득한데 딱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스프루스 마거스입니다. 스프루스 마거스는 사실 조지 콘도로 유명해 보이지만 바바라 크루거나 제니 홀저 같은 개념미술 작가들이 정말 많은 갤러리인데요. 이번에는 안드레아스 슐츠라는 좀 저평가된 페인터도 소개를 했어요. 물론 부스 안에 안나 이모프도 있었고 제니 홀저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레아스 슐츠의 화면 구성법이 좀 재밌어서 좀 자세히 봤는데요. 커튼이 완벽하게 쳐져 있는 공간에 아주 정말 5%도 안 되는 작은 구멍에만 바깥 풍경이 보였어요. 긴장감 있는 장면을 구성을 했던 것 같고 또 이 작품의 한쪽 상단에는 창문처럼 보이는 페인팅을 걸었는데 이 페인팅 역시 그라데이션 기법을 쓰면서도 좀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을 나타내서 페어 안에서 방이 있는 느낌?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좋았던 갤러리는 휘슬 갤러리인데요. 사실 휘슬 갤러리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또 2018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 휘슬에서 작품도 많이 샀었는데 저희 집에 주방에 김경태 작가의 작품이 있어서 제가 그걸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아트바젤 홍콩에 이제 김경태 작가 프로그램으로 휘슬이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전시장에 딱 가면 전부가 다 어떠한 설치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사진인데 설치를 이렇게 바리게이트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문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울타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사실 이 부스는 멀리서 봐야 좀 재미있는데 멀리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진에 찍힌 대상이 뭔지 대략 눈치가 옵니다. 이게 공구거든요. 육각 렌치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육각형으로 이렇게 드라이버 푸는 그 육모 렌치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커졌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회화적으로 사진으로 찍었나?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육모 렌치를 상당히 회화적으로 확대해서 찍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거대한 기둥처럼 보이죠. 근데 이때 이 부스에서 재밌었던 건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뭘 찍은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휘슬 갤러리 팀이 한쪽 섹션에 벽에 이렇게 선반을 놔서 이 제일 작은 사이즈의 육모 렌즈를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바젤에 오는, 전시에 오는, 페어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진의 맥락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실제 김경태 작가의 사진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매체로 작업을 했는지, 그래서 이 한쪽 측면에 육모 렌즈가 있어서 그걸 좀 같이 볼 수 있어서 초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절한 부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티나킴 갤러리입니다. 티나킴은 캐비넷 섹션의 강석호 작가를 소개를 했는데요. 강석호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세상을 좀 빨리 떠났지만 제가 홍콩 바젤에서 이 강석호 작가의 솔로쇼 같은 캐비넷 부스를 보니까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물론 작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작품이 전 세계인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뿌듯하기도 했고, 또 강석호 작가만이 갖고 있는 그 서정성 있는 시선이 있거든요. 상당히 확대해서 무엇인가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이 시선들이 좀 바쁘게 돌아가는 바젤 안에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붙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 티나킴의 캐비넷 섹션에 강석호 작가를 소개했다라는 게 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모던 아트라는 갤러리인데요. 이 갤러리도 좋은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번 바젤에서 이제 벽에 프리다 오르파보의 작품을 걸었어요. 이 프리다 오르파보는 2019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아서자파가 받을 때 아서자파가 상당히 좋아했던 신진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작품의 스타일이 꼴라주 같지만 어린이들이 마치 할핀으로 만드는 움직이는 인형처럼 벽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과거 흑인들의 어떤 사진이나 모습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붙임으로써 좀 현대적인 초상화를 구현을 하는데요. 물론 선배인 아서자파가 좋아하는 신진 작가여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작업 자체도 좀 늘 새롭고 재밌는 편인데 이번 바젤에서 상당히 큰 작업이 벽에 걸려 있어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직 프리다 오르파보의 작품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조금 알고 이런 작가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째 부스인데요. 매 페어마다 부스 디자인이나 구성에 정말 큰 신경을 쓰는 듯한 갤러리예요. 노이게림 슈나이더인데요. 이번에도 부스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로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구상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와 이 작가가 이렇게 어울린다고? 자, 빌리 차일디시와 토마스 사라세노 그리고 아이웨이의 합이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어요. 전반적으로 빌리 차일디시의 대형 페인팅들은 장엄하기 그지없어서 유럽의 숲 중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숲에 온 듯한 기분이었고요. 중간중간 툭툭 걸린 토마스 사라세노의 공중에 걸려있는 조형 작품들은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채 부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스 한가운데는 수천 년의 역사를 끌어안고 묵직히 자리를 지키는 아이웨이의 작품까지 있었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부스에서 제가 머물렀고 다시 또 가보고 싶어서 다음날 또 갔었어요. 또 향후 이 아티스트들로 뮤지엄 전시를 해도 뽑아낼 수 있는 주제가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빌리 차일디시 페인팅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토마스 사라세노랑 함께 걸어보라고, 그럼 너무 의외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과 컬렉션 구성 아이디어까지 얻게 된 그런 일석이조의 부스였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현대미술 공부를 재밌으면서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